LFP 각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그래서 요새 좀 주목받는 것 같은데, 지금 LG 엔솔도 LFP를 이제 양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이제 파우치 형태거든요. 근데 고객사들은 각형을 또 선호하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는 또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각형으로 LFP를 양산하게 되면 고객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는 배터리가 그냥 건전지로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에너지가 변환하기 시작되고 차세대 모빌리티가 나오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산업 자체가 또 우리나라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약간 캐즘을 겪으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캐즘은 극복되고 있는지 강희종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아시아경제 산업 IT부 부장으로 있고요. 주로 이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결국에는 막 여러 인터뷰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지식을 쌓아서 탄생된 책인 거죠. 그렇죠. 제가 한 2023년부터 뭐 인터뷰도 하고 네. 현장도 다니고 뭐 세미나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다니면서 좀 많이 연구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막 다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네, 많이 다녔었죠.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뭐 엔솔 뭐 있는데 다 다녀봤죠. 그러니까 직접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을 보는 이유. 이게 책에서만 보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령 뭐 공정 같은 경우에 뭐 전극 공정을 막 책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글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이제 더 실감나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본사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렇죠. 공장 보고 나니까 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있잖아요. 그 거대함, 네, 있죠. 이거와 그 배치, 기계들의 네. 배치와 효율을 극강으로 쓰는 것들 보면서 네. 아 CEO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네. 아,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결정적인 계기도 됐었고.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배터리주들이 약간 반등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살짝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 또 AI 데이터 센터에는 또 배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최대 경쟁 상대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좀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가 막 팍 늘어나서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수요도 좀 올랐죠. ESS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ESS의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한 20% 30% 정도가 이제 ESS 시장인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ESS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새로운 이제 돌파구로 ESS를 좀 들어간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발굴하게 된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좀 또 오른 게 있죠. 마진율은 배터리 쪽이 좋아요? 아니면 그 ESS 쪽이 좋아요? 보통 ESS 마진율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ESS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같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을 통째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부가가치들이 많이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ESS 시스템을 통째로 이제 공급하는 게 마진율이 좀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니까 우리가 컴퓨터 한 대에 그래픽 카드 하나 넣는 그런 거라 보면은 ESS는 그냥 GPU로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처럼 배터리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째로. 네. 우리가 ESS 보면은 이제 그림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급하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배터리도 있고 각종 뭐 안전 장치도 들어 있고 그 안에 또 컴퓨터도 들어 있고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부가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은 국내에서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게 잉여 전력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뭐 기업이 쓰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ESS 없이는 이제 국내는 태양광 풍력과 이제 밸런스 맞추려면 안 된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수요가 뭐 정책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수요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테슬라도 ESS 쪽으로 매출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예. 테슬라 매출 중에도 상당 부분 ESS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홍보하더라고요. 이제 ESS 성장 얼마나 낮다 이렇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은 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보통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간헐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항상 햇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걸 일단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이제 방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ESS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ESS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막 경쟁하고 있고 폼팩터도 되게 다양한 게 있고 네. 뭐 NCM, 뭐 NFP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ESS용은 딱 획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만들기가. ESS라고 해서 더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ESS용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하고 또 LFP 배터리가 많이 경쟁하잖아요. 네. ESS에는 LFP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적으로 좀 안전하고 또 이제 좀 수명이 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ESS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땅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더 선호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렴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전기차가 더 많이 지금보다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수요가 이제 미국 시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줬었는데 9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OBBBA라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됐잖아요. 그게 시행되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9월 30일 이후로 끊기면서 아마 4분기 때는 아마 전기차 수요가 더 많이 꺾일 거고 국내 2차 전지의 전기차 매출도 많이 좀 꺾일 것 같긴 해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좀 당분간은 좀 특히 미국 쪽은 어렵지 않나 하는 좀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주변에 전기차 많이 타세요? 타는 사람들은 타는데 크게 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은 아니고 캐즘도 느낀 거냐면 그전에 초반에 기다렸다가 이때 따라서 막 다 넘어가고 나니까 한동안은 좀 약간 버퍼가 있는 상태, 네. 좀 쉬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탄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어서 야 빨리 전기차 타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보조금이 은근히 영향이 큰 게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1,000만 원 차이면 꽤 크게 느껴지거든요. 차 살 때. 그렇죠. 예.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내연기관이 좀 편하지 않나 하다가 또 뭐 선택 여지가 그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하이브리드라고. 맞아. 그렇죠.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를 타면 그러면 나름대로 친환경이면서 값도 절약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죠, 네. 갑자기 하이브리드 시장이 빡 커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도 요즘에 진짜 충전하는 곳이 많이 많아졌어. 늘긴 늘었더라고요. 많았어. 저희 네. 아파트에도 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 보면은 다 충전하고 있어서 예. 뭔가 많이 변하긴 그렇죠. 변했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충전할 데가 없어서 못 사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충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그 문제는 많이 해소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그 전기차 그 충전 요금이 좀 올랐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이게 휘발유차 탔을 때랑 전기차 탔을 때랑 유류비가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싼가요? 저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시승해서 이렇게 타보면 확실히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들죠. 전기요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저유가도 문제가 있었네요. 유가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내연기관에 있다가 뭐 휘발유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는 또 그 구간이 오면은 이거 안 되겠다, 전기차 타야 되겠다. 그 수요가 또 한번 쫙 나오지 않을까. 주행거리도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한 번 충전했을 때 뭐 300-400km 갔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500km 이상 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주행거리에 대한 이슈도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들 하시죠. 이제 시내 운전은 상관없는데 이제 멀리 이제
지방 갈 때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구매 보조금이 좀 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장벽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배터리의 핵심은 주행 거리가 늘어야 되고 충전 속도는 짧아야 되고 그렇죠. 또 안전해야 되고 값도 써야 되고. 값도 써야 써야 되잖아요. 되고, 예. 그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배터리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막 뭐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건 뭐 1000km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뭐 충전 속도나 이런 것도 이제 빠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싸다는 게 문제죠. 많이 비싼가요? 차이가 날 정도. 지금은 이제 엄청 비쌉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험실이나 이제 파일럿 공장에서 샘플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비싼 이유가 아직 대량 양산 체계를 못 갖췄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공장에서도 양산 체계 갖춰지면은 가격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산 체계가 이제 갖춰지면은 가격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3원계 배터리나 이런 데 비해서는 비쌀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라는 허들 요소가 많이 방해가 된다는 거고 그 배터리만큼 가격이 또 바뀌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허들이 덜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3원계가 유행했지만 지금 국내 배터리사도 LFP를 생산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중국 쪽은 지금 어떤 거예요? 중국 쪽 배터리 쪽 상황은 어때요? 지금 회사들 뭐 망한다는 뉴스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한 1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디죠? CAT. 시애틀 한 군데죠. 네. 그리고 뭐 BYD는 BYD. 전기차랑 같이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요즘 뭐 CARB 뭐 이런 데 있는데 그건 또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오직 우리가 얘기 듣는 건 CATL 하나잖아요. CATL 하나만 잘 나갑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CATL이고.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제 구조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나아진 게 아까 LFP 배터리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가격 LFP 배터리가 이제 3원계에 비해서 한 30%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킬로와트 시당 가격을 많이 따지는데 거기는 $50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도 굉장히 싸졌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보급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고 하지만은 중국은 이제 많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100개가 넘는 배터리 기업이 있다 보니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이제 나머지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 스토리를 뭔지 이제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워낙 예전에 많이 들었던 스토리들 태양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한 100개 정도 하고 알아서 경쟁해서 가격 뚝 떨군 다음에 네. 살아남은 기업은 뭐 땡겨낸 네. 거고 나머지는 미안하게 된 거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여기도 시장 재편되고 그게 중국 정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보면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음. 가격 경쟁을 막 시켜가지고 그 중에 몇몇만 살아남게 하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 처음 본 게 그러니까 그 나라 시장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그 경쟁 때문에 다른 나라들까지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도 중국에서 그 가격 경쟁을 해버리는 바람에 국내 폴리실리콘 회사들 거의 다 망하고 그렇죠, 그나마 오시아이나 지금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네. 살아남은 거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점점 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최근 뉴스 보니까 GM이랑 테슬라가 뭐 중국산 부품 안 쓰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는 해외 쪽은 막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 쪽도 뭐 다 막혔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 쪽은 이제 어렵게 되겠죠. 미국은 이제 점점 이제 중국에 대한 장벽을 이렇게 좀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어떤 기회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 막히다 보니까 네. 이 또 중국 애들이 또 다른 데로 또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뭐 유럽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도 한 60% 점유율이었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30%대고 중국이 60%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 가보면 다 중국 전기차, 중국 예. 배터리. 남미 시장도 가도 다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거든요. 북미가 막히니까 다른 데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그래도 시장 자체는 미국이 제일 좀 돈이 되는 시장인데 네. 그
그 동남아 쪽으로 가면 돈이 잘 안 되지 않나요? 동남아는 이제 중저가, 아까 LFP로 하면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맞추기 위해서 네. 어쨌든 이 시장까지 다 장악을 해서 음. 파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많이 밀리게 되면 중국과 경쟁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조사기관들 이렇게 자료 쭉 매달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점점 한국의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북미에서 잘한다고 해도 북미 외 시장에서 중국이 계속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그 원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런 원료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원료도 중국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네. 프리커서. 이것도 중국에서 심지어 사왔었거든요. 이게 한 80% 90%를 중국에서 사오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점점점 이제 탈중국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내재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의 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긴 한데 국내에서 만들면 비싸고 그쵸.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냥 중국에서 사와서 만드는 게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려 했더니 중국산 거 줄이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맞추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중국산을 썼는데 중국산은 우리 분나라로 더 싸게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가격에서 밀리고 있는 거고 네. 이 딜레마에 지금 어떻게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근본적인 네. 해결책은 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 기업에서 하는 고민들은 결국 LFP는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LFP도 해놔야 마냐 이제 서로 막 논쟁이 많았었어요. 막 1년 전만 해도.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해도 LFP를 해도 너무 시장이 늦은 거 아니냐. 중국이랑 싸워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서 막 논쟁이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 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죠. 왜냐면은 ESS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LFP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전한 미드니켈이라고 그래서 LFP 기존에 이제 하이니켈보다는 싼데 LFP보다는 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MR이라고 해서 망간을 엄청나게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것도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는 그런 것, 제품도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개발들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정책이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어떤 정책 변화가 가장 중요한 또 외적인 변수가 있는 거죠. 국내에 뭐 기술을 개발을 하되 좀 외적인 정책 변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도 중국산에 대한 규제를 걸기 시작하면 한국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미국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랑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돼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뭐 원산지 규제 이런 거 잘 못하고 대신 이제 배터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 여권 같은 것도 그런 제도도 만들고 해서 간접 그리고 뭐 재활용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중국 어떤 배터리를 규제하기끔 하는데 중국 기업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유럽이 좀만 더 강력하게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해주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많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뭐또 이제 좀 어느 정도 기회를 얻은 다음에 그때 좀 캐파 증설을 좀 많이 해서 네. 최대한 어쨌든 중국산이랑 가격을 좀 좁혀놓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전에 배터리가 일본도 되게 잘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일본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일본은 지금 거의 파나소닉 한 군데만 살아있고요. 예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소재도 일본 소재를 많이 갖다 썼는데 지금은 또 많이 국산화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중국은 더 싼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일본 소재 기업들도 많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확실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본은 파나소닉 이제 테슬라 한 군데만 이제 공급하고 있고 우리는 현대차도 전기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토요타나 닛산은 이제 하이브리드 위주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일본 자체 수요도 크진 않고 네. 그래서 일본은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죠.
CATL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궁금했었던 게 일본 거다. C가 차이나 ATL이다. 그러니까 ATL이라는 게 일본 회사 이름이고 예. 그래서 이게 합작 회사였었던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기술이 일본 기술을 썼던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약간 뭐 그럴 만한 오해를 살 수는 있는데요. CATL의 창업자가 정유친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원래 중국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일본의 TDK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 홍콩 자회사에 있었어요. 홍콩 자회사 근무하다가 배터리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ATL이라는 거를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ATL이 예전에 보면은 애플에도 막 배터리 공급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분이 그 ATL은 TDK한테 매각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만든 게 CATL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세대 배터리 말고 지금 현존하는 배터리 중에서 가장 좀 성능이 좋은 배터리는 어떤 거예요?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가장 성능이 좋죠. 그게 또 값도 저렴하잖아요. 값은 비싸죠. 아, 그래요? 니켈이 높아지면 니켈이 많아지면 값이 비쌉니다. 아. 니켈하고 코발트가 가격이 비싸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니켈이랑 코발트 양을 좀 줄이고 망간의 비중을 좀 높여서 만들려고 하는 게 고전한 미드니켈 아니면은 이제 LMR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럼 이게 주행 거리가 획기적으로 확 늘어나면서 그 배터리 가격 대비 이제 주행 거리 비가 매력적으로 도달을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하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가능한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도 이게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고전한 미드니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이니켈과 비슷한 수준이다. 에너지 밀도가 이제 주행거리라는 건 에너지 밀도랑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고전한 미드니켈은 이제 하이니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가격은 하이니켈보다 10% 정도 싸다. 그리고 화재 위험도 훨씬 덜하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요새 뭐 GM도 2028년에 상용화 한다고 하고 포드도 2030년에 상용화 한다고 하는 게 이제 LMR이라고 해서 리튬 망간 리치를 줄여서 LMR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망간의 비중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켈은 좀 많이 줄이고 코발트는 거의 없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거는 LFP와 거의 유사한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으면서 값은 또 좀 저렴한 LFP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괜찮겠다. 네. 이제 니켈이 있으면 가격도 비싸고 니켈이 이제 또 약간 열적의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광물이어서 화재 위험성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발트라는 것도 좀 비싸기도 하거니와 우리 코발트가 주로 생산지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거기가 코발트를 생산하려면 이제 나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 노동 착취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발트를 규제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좀 줄이려고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제 만들고 하는 게 이제 LMR 배터리죠. 배터리 종류 말고 그 폼팩터도 종류가 되게 아,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요즘에 가장 잘 채택되고 있는 폼팩터예요? 유행이 있더라고요 이게. 폼팩터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원투형 그 다음에는 파우치도 있었고 요즘은 가장 선호되는 게 각형입니다. 사실은 각형이 배터리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고객사 주로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고객사에서 각형을 좋아한다고 해요. 각형이 안전하다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고객사들은 이제 파우치에 비해서. 그래서 각형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형이면 SDI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각형이 가장 좀 경쟁력 있는 게 삼성 SDI가 있죠. 예전에 그 각각 이제 있었는데 예. 지금은 워낙 이제 고객사들이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만 이렇게 매칭 안 하고 다양한 걸 원하기 때문에 다 개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각형은 이제 삼성 SDI가 강하고 파우치는 뭐 LG 엔솔과 이제 SK 오일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어디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재밌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 강점 항상 강조를 해요. 삼성 SDI는 각형이 좋다.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ESS 말씀드렸는데 ESS에서도 마찬가지로 각형이 선호되기 때문에 LFP 각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그래서 요새 좀 주목받는 것 같은데 지금 LG 엔솔도 LFP를 이제 양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이제 파우치 형태거든요. 근데 고객사들은 각형을 또 선호하잖아요. LFP 각형.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는 또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각형으로 LFP를 양산하게 되면 고객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